그중에서도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종로 상권의 중심이었던 이 우미관 앞입니다. 당시 일제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토지를 잃은 그 농민들은 도시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시장이나 역 근처에서 불황자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심깨나 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경성에는 상권을 중심으로 내로라 하는 주먹들이 할거를 하게 됩니다. 1930년대 경성은 크게 일본 주목과 조선 주목으로 양분되는데, 일본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명동과 충무로에는 하야시라는 일본 야쿠자가 버티고 있었다. 조선 주목으로는 권투 선수 출신 김기환이 서대문의 와관패를 이끌고 있었고, 왕십리에 자리 잡은 김남사는 시구문과 뚝섬 일대를 장악했으며, 또 어물전과 유곽이 많은 마포에는 정춘식이 버티고 있었다. 종로는 쟁쟁한 주목들이 여러 탈구하고 있었는데 힘이 장사였다는 구마적 고희경, 종로의 명물 야시장을 장악한 쌍칼, 보성 전문학교를 나와 YMCA를 중심으로 학생패를 이끈 신마적 엄동욱이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이 일자에서는 대학을 나와도 이렇다 할 취직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학생패들이 망나니 패들과 함께 건달 생활을 했었던 것이 특징인데요. 이 조선 주목들은 싸움으로는 뭐 한가닥 했을지 모르지만은 조직 수준으로 보면은 동네 건달을 막 벗어난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주목 세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저 전국구가 아니고 지역구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조선에서 본격적인 전국구 주목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전통적인 조선 상권인 종로에는 30년대부터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바로 술집과 극장 같은 유흥업이었습니다. 바로 이 우미관이라는 극장의 주인도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가 보디가드 겸 기도로 조선 주목을 영입한 것입니다. 우미관에 영입된 주목은 바로 김기환이었다. 서대문 와관패의 두목 김기환이 우미관에 들어옴으로써 종로는 새로운 삼각구도가 형성된다. 일단 김기환이가 권투로서 이름을 날렸어. 잘했어요. 재치 있게. 지금 뭐라 그럴까? 막 알리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까? 김기환은 와관패와 우미관패를 한꺼번에 쥐임으로써 일약 장안의 큰 주목으로 성장했다. 그 무렵 김도하는 우미관 매점에서 요갱이나 파는 말단 조직원, 소위 꼬붕이었다. 그러나 우미관 사장 와카사키는 김기환만으로는 불안을 느껴 새로운 주목을 영입하게 되는데, 내 나이를 가르쳐주겠다. 그가 서커스단 출신 단도의 명소 니토리오 무사시였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니토리오는 성격이 포악해 부하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던 차 김도한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김도한에게 패한 니토리오는 만주로 떠나고 우미관은 다시 김기환 체제로 돌아간다. 내가 졌네. 그러나 김도한은 이미 훌쩍 커 있었다. 우리도 같은 남자지만은 탐복할 정도야. 그 사람이 힘이 장사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빨랐어. 어깨만 턱 짚으면 벌써 뿡 떠가지고 상대방 양짝발로 다 탁탁 치고선 벌써 한 번 맞으면 벌써 뚝 떨어지니까 그만큼 동작이 빨랐어. 별명이 뭐였습니까? 한 방이에요. 한 방이면 그냥 가니까. 일본 경찰을 때린 김기환이 구속되고 신마적 엄동욱마저 만주로 떠나자 김도한은 경성의 심장부 종로를 평정하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 약관 18세였다. 이 네로라 하는 주목들을 꺾고 조선의 대표적인 주목패가 된 김두한패. 그러나 그들 앞에는 더 큰 주목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표교 밑으로 흐르는 청계천은 명동과 종로를 가르는 지역 경계이기도 했지만은 또한 주목들의 구역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표교를 넘어가면 일본인 거주지인 본정, 그러니까 혼마치가 있었고, 그 혼마치에는 하야시라고 하는 일본 야쿠자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하야시에 혼맛직강이 있었다는 본정 3종목. 공정통이고 그야말로 일본 아이들 그 야쿠자 그대로지. 양짝에 사람이 쫙 있고. 예.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오야봉을 저 뒤에 산설이 안고 상승했다. 안고 거기 이제 내가 들어가가지고 와서 이제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김동해는 경성일보 논설위원 사키무라의 소개로 하야시를 만나 주목 세계에 입문하게 된 사람. 후에 김두한과 우정이 돈독해지면서 하야시패를 떠나 김두한패에 가담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가 하야시패의 중간 보스로 활약할 무렵 하야시의 세력은 대단했다. 집안의 식객만도 40명이나 됐다는 조선 내 일본 야쿠자 조직의 우두머리 하야시.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한국분 평안도 사람이야. 선우영빈이 한국 그러면 선우영빈이야. 선우영빈 씨고 이제 일본 말로 당시로 이제 하야시지. 그 양반이 어려서 일본을 들어갔어. 부모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서 모든 걸 배웠어. 일본서. 그래서 일본서 성장하면서 일본 즉 말하자면 야구사 이제 두산만이 밑에서 일을 봤단 말이야. 그 양반이요. 하야시의 일본 내 보스라고 하는 두산말, 일본명 도헤야마 미스루. 그는 김옥균이나 손문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기도 한 거물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야쿠자들의 보스가 되었을까? 원래 무사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던 도호야마는 협객들을 수하해두고 양성했으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들을 적절히 이용했다. 그의 정치적 신조는 대동아시아주의, 따라서 대륙 침략의 선봉에 섰다. 나중에는 일본 우익의 본산이 됩니다. 그 일본 우익의 본산이 돼가지고서 수많은 난인들을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보내고 만주, 중국에 보내서 그 대륙 침략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소위 협객, 그 우리나라 건달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협객들이 많이 모여들죠. 일본 정계의 거물 도호야마를 정치적 배경으로 삼고 조선으로 파견된 야쿠자 하야시는 위세가 대단했다. 당연히 조선 총독부에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정무부장인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총리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도 하야시가 부르면 와. 저녁에만 술자리 같이 하고 놀다 가고 그런 정도로 이제 유래를 가졌으니까 파워가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뭐 서장 같은 건 무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지금의 명동을 비롯 을지로, 충무로 일대를 장악한 하야시는 이 일대의 유흥업소로부터 상납을 받았다. 또 중간 보스들에게는 직접 가게를 차려줘 운영하기도 했다. 하야시는 김동회에게도 양복점을 차려줬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양복점 같은 걸 하나는 매덕 줘야 이제 하나 차릴 거 아니겠어? 그때도 이제 액면은 적지만 그런 정도의 뭘 하나 차려서 이제 나를 식생활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잖아. 자기가 나를 안 도와줘도. 그렇게 자기 일 봐줄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안정을 시켜놓고 이제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형님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저기까지가 양복점 자리인데. 물론 김동해도 그 수입금의 일부를 상납했다. 이렇듯 하야시패는 기업적 형태로 조직을 이끌었고 그런 만큼 조직도 안정돼 있었다. 한편 우미관패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관철동에 자리 잡기는 했지만 하야시패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당시 종로꼬마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상욱. 그는 김두한과 어린 시절부터 쭉 건달 생활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사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떻습니까? 꿈만 같으죠. 뭔가 멋이 있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디 있었지? 종로꼬마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진 그가 김두한과 종로를 주름잡던 시절, 김두한의 수하에는 각지의 주먹들이 몰려들었다. 우미관패는 한때 그 직계조직원만도 70명이 넘을 만큼 성장해 있었는데 그 패의 두목답게 김두한은 씀씀이 더 컸다고 한다.
그 사람은 돈 들어오면 그다음에 다 나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돈 들어오면 자기가 어디 갔다 뭐 즐거움을 하거나 어디 뭐 누군 더 하는 사람이 아니야. 돈 그날 얼마가 들어오든 그날 다 없어져. 왜 그러냐? 이제 어느 이제 그 여정에 술 먹으러 가잖아. 근데 김두한이 왔다는 그 기생들이 뭐 그 아가씨들이 뭐 얘기 들으면은 전부 와버려. 왜 그러냐? 팁을 상상 못하게 많이 주거든. 그 사람 돈 쓰는 그 기질이 그거야.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일까? 종로 토박이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우미관 근처에서 가게를 했다는 어효선 씨. 어쩌다가 내가 이제 갈 것 같으면 김두한이 오고 뭘 내고 그래요. 그게 그거지. 아무 때나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순실하면 정해진 날짜가 있었겠지. 그때에 뭘 이렇게. 네, 받았어요, 술집에서는. 그리고 그 야시장에 거기서 안 받았죠. 시장 안 받았어요? 네. 걔들한테는 뭐 일자를 무슨 뭐 받은 먹고 일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부하들에겐 안정된 직장이라고 해봐야 우미관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수입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꽃잡이, 두릅잡이라고 하는 소매치기나 도둑들을 뜯어먹거나 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강탈해 자주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야시 패와 김두한 패의 차이는 어쩌면 그 자금력, 즉 돈의 차이일 겁니다. 그들 표현에 의하면 현재 여당과 야당의 그 정치자금 수준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건달에게 주는 후원금과 정치인에게 주는 후원금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김두한이 우미관패를 이끌을 때는 그 시절에는 깡패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두한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김두한이란 이름 석자를 전 조선에 떨치게 했던 그 유명한 싸움, 일본 천황전 유도대회를 4번이나 제패한 일본 경찰 마루오카와 싸울 때 김두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마루오카 씨한도로 나는 조선 제1의 협객 김두한이오. 私は朝鮮で一番の強学元徳강です. 그렇습니다. 김두한은 스스로를 협객이라고 불렀습니다. 협객이란 이 정의의 편에 서서 약자를 위해서 싸우는 이 의리의 주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김두한을 과연 협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싸움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의협심이 있어서 싸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협객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긍지를 갖게끔 그런 대의 명분을 내세웠지. 나는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주먹을 쓴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제 그 뭐 참 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김두한이 찾아가라. 이제 누가 코치래. 찾아가서 얘기하면 거절 안 해. 거절하는 법이 없어. 어떻게든지 해줘. 우리의 울분 같은 것을 김두한이 대신해서 다 해준 거다. 그러니까 탁 믿는 거라. 뭐 김두한이냐가 무슨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억눌려 있던 조선인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영웅을 기다리는 각 분야에서 안창남이 비행기를 탔을 때 영웅이 되듯이 그러니까 조선인이면 일본을 때려누는 데에서 통쾌한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실제 김두한보다 더 소문으로서의 김두한을 협교로 만든 거 아니겠느냐. 그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자체가 민족적인 조선민족의 삶하고는 관계는 없는 겁니다.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거, 자기 조직의 보존이라는 논리 속에서 그 일본 경찰과 긴장 관계에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김두한의 싸움도 결국 크게 보면은 자신의 관할 구역을 지키려는 투쟁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계천을 경계로 맞서 있던 하야시와 자주 다퉜던 것도 결국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야시 패로부터 이런 도전장이 날아왔습니다. 김군 부하라, 최근 우미관포의 행패가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는 참지 못하겠다. 10월 말일 오전 6시 장충단에서 각각 40명씩 나와 복귀로 하자. 김두한 패와 하야시 패가 주목계의 황제 자리를 놓고 맞붙기로 한 장춘단 싸움. 그런데 이 싸움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하야시 패는 김두한 패를 기습하고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김두한 패는 안개 낀 수표계에서 하야시 패를 맞습니다. 이날의 싸움은 무기면에서는 하야시 패의 절대 우위였다. 야쿠자 출신인 하야시 패는 대부분 일본도로 무장했지만 조선 주먹들은 곡괭이, 삽 정도에다 맨주먹으로 싸웠다. 그러나 절박함에 있어선 조선 주먹이 우위에 있었다. 그때 많이 다치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되게 찔러서 여기 이쪽으로 관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기다가도 우리한테 데려갈 것 같으면 그냥 단언하고. 수표교 결투는 결국 인근 소방서에 포착돼 경찰이 투입됨으로써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수표교 결투를 전환점으로 하야시 패와 김두한 패의 대립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이제 중앙우체국 앞에 그전에 거기 자전거가 수백 대 이렇게 있어요. 그때는 자전거밖에 없으니까 받고 지나는 건 몇 대 없었고. 그러면 그거 한 대 맡기면 예를 들어서 막 10원을 받던 100원을 받던 몇백 대 하면 거기서 선수는 들어가고 나가고 그 수입이 거기 노다지야 거기가. 그 노다지를 우리를 줬으니까. 응? 두한이한테 그걸 내게 줬어. 그럼 네가 운영해라. 표시를 왜 해주셔. 내가 원했고. 그래서 형님 동생이 된 거야. 김두한하고 형님 동생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가끔 이제 술자리로 같이 나누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친해졌지. 본정에 자전거 보관소 영업권을 넘겨받은 김두한은 하야시와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다. 하야시를 경계해서 조선 주먹들을 결집했던 김두한. 그는 왜 하야시의 제의를 순순히 따르고 그를 형님으로 모셨을까요? 단순히 자전거 보관소의 이권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혹 하야시가 가지고 있던 그 막강한 권력, 그 권력의 우산을 쓰기 위해서 하야시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30년대를 통틀어 갖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주먹패는 경찰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다. 일본 경찰의 잦은 검속으로 순환을 당하던 조선 주먹들은 이 때문에 늘 자신의 존재가 불안했다. 실제로 김두한도 여러 번 유치장 신세를 졌다. 그런데 수표교 전투 이후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하고 친해지니까 이제 그 일본 경찰의 어떤 단속도 덜해졌겠어요. 하야시한테. 예, 맞아요. 그 이후로는 경찰에 잡혀간 일이 없겠네요. 그러나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상황이 나타난다. 때는 소화 18년인 1943년 총독부 경시청의 경무과장 야기가 김두한을 불렀다. 전쟁으로 모두들 지원병이다 진영이다 고생하는데 몸이 간 사람들은 손 놓고 있을까요? 지금 몇몇 동지들은 보국대에 나가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하지. 저게 뭔 줄 알겠어? 바로 당신네를 구조 탄광으로 보내라는 진영장이요. 텐노 핵가의 소문이 조선 주목패들에게까지 미쳤다 이 말이요. 아니, 우리더러 탄광으로 가란 말입니까? 당시 모든 것이 배급제인 상황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건달들은 각지로 흩어졌고 일부는 전쟁터나 징용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끌려간 건달들은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켜 오히려 일본 군대의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나라를 위하는 길이 꼭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소? 당신의 휘하에 있는 주먹패들을 모아 단체를 만드시오. 단체라고요? 그렇소. 이번 성전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요. 모여서 정신교육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되면 징용은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물론이요. 이름은 당신네들이 자원했다는 뜻으로 정신대, 반도우용 정신대가 어떻겠어? 반도우용 정신대라. 근데 처음에는 그게 들어갈까 말까, 그게 할까 말까 이렇게 김두한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사실이지. 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놈들 협조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국대 같은 거나 등록 같은 거 안 가려면은 그걸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하자. 결국 김도환은 조선총독부 경무과장 야기의 제의를 받아들여 반도의용정신대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이 단체에는 경성의 쟁쟁한 주목들 500여 명이 모두 망라되어 있었다. 당시 학생들까지 전선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 청년의 자원단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됐고 그 후 정신대란 이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한 달에 그저 하루 이틀 다녀오면은 이제 그걸로 때우고 그 대신 이제 배급을 줘 우리한테. 근데 등용 안 가는 것 때문에 그걸 한 거지. 등용 안 가려고. 그게 외장 만렵이야 그게. 외장 만렵. 그거 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모두가 권력 앞에서 타협을 강요당하던 시기 조선의 주목패들도 그렇게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소위 해방정국이라고 하는 45년부터 48년까지는 이 혼란의 시기였습니다.